렐서울의 중심부에 위이티리안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힌 듯한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은 축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굶주린 맹수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앉아있는 한서연은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결혼식이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거래의 최종 서명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로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불합리한 계약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방어막도 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의 명성에 걸맞게 우아하고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몸을 옥죄는 구속복처럼 느껴졌으며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체념이 뒤엉켜 차가운 응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한기준 회장은 자신의 기업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딸을 신양그룹의 후계예자에게 넘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서연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재단을 지키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리는 법조인의 가면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기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기준 회장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거울을 통해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대신 시계 바늘을 확인하며 신양그룹과의 합병이 가져올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운걸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나 미안함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냉정하게 대꾸하며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적인 인형의 역할을 거부하는 무언의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우 전무가 도착했다는군. 실수하지 마라. 네가 오늘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존폐가 결정될 테니. 한 회장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고 서연은 그 비열한 거래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통해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전장과도 같은 예식장으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쏟아지자 서연은 눈부신 빛 속에서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양그룹의 후계자이자 오늘 그녀의 남편이 될 강태호는 소문대로 조각 같은 외모를 지녔지만 그에게서는 사람의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경멸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그녀를 신부가 아닌 분석해야 할 데이터나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처럼 대하고 있어 서연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한 걸음씩 태우를 향해 걸어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결혼식의 낭만 대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우라는 남자가 단순히 재벌 3세의 방탕한 이미지를 연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가 실제로는 그룹 내에서 잔혹한 구조조정을 주도한 냉혈한이라는 사실 또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남자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와의 결혼 생활이 철저한 쇼윈도 부부의 연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상에 가까워질수록
태우의 표정은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그는 긴장하거나 설레는 기색은커녕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살짝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관계가 차라리 서로의 약점을 잡히지 않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마주 섰을 때 태우는 예의상지어 보여야 할 미소조차 생략한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그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이한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목격하고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례를 맡은 대법관 출신의 노인이 장황한 축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위선적인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옆에 서 있는 태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태우의 옆모습을 살피며 그가 입고 있는 턱시도의 완벽한 핏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맹수처럼 전신의 근육을 미세하게 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곧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랑 강태우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질문이 엄숙하게 울려 퍼지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태우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의례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태우는 예상보다 긴 침묵을 유지하며 하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은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태우가 혹시 이 결혼을 지금 당장 깨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과 눈을 맞추었는데 그 순간 그의 입계는 비릿한 조소와 함께 기묘한 결의가 서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례석에 놓인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식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기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고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한기준 회장과 신양그룹의 임원들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태우는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낮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썩어빠진 범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태우의 발언은 마치 폭탄처럼 연회장 한가운데 떨어졌고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여 태우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 선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내부 고발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태우는 혼란에 빠진 장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의 시선은 이제 서연을 넘어 단상 아래의 한기준 회장과 그 배우 세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과 시은양의 일부 임원들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의 증거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으로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양그룹의 감사 책임자로서 이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선언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태우는 다시 시선을 서연에게로 고정시켰습니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태우가 자신을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세워둠으로써 한기준 회장이 딸인 그녀를 인질로 삼지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굳어버린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와 마이크를 끈 채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아버지의 공범으로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공범이 되어 저들을 심판할 것인지 그의 제안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고 서연은 그제야 이 남자가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계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태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과 닮은 지독한 고독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읽어냈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판을 뒤집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짧은 순간 수많은 법적 쟁점과 이해득실을 따져본 뒤 태우를 향해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마이크를 켜고 하객들을 향해 폭탄 선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식은 결혼식이 아니라 한서연 변호사가 신양그룹 특별조사팀의 수석고문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취임식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장례는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기준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태우의 완벽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난입하려 했지만 태우가 미리 배치해둔 사설 경호팀이 그들을 막아서며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단상 뒤쪽의 비상 통로로 그녀를 이끌었고 서연은 하이힐 때문에 휘청거리면서도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는 차가운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태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냉정함 대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듯한 야생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당신이 가진 지분과 법적 지식이라면 신양을 재건할 수 있어. 나와 계약하겠나.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와중에도 그는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있었고 서연은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이 현재로서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재단에는 손대지 마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권한은 내게 줘요.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조건을 제시하자 태우는 달리던 발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비상구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강렬하게 부딪혔고 태우는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 성립이군. 한 변호사. 아니, 내 아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차갑게 응수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드 주차장에는 이미 태우가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엔진을 켜둔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서연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빠르게 탑승한 뒤 운전석에 짧게 출발해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타이어 마찰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서연은 뒤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태우는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며 서연에게 건조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울 시간 따위는 없을 테니 각오해. 서연은 태우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도표와 인물 관계도를 바라보며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설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 속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손을 감추었고 옆에 앉은 태우를 곁눈질하며 이 남자가 과연 구원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인도자인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로 인해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몇 시간 전 대기실에 앉아있던 무력한 신부는 이제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우라는 위험한 칼을 쥔 검투사가 되어 자신을 둘러싼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태우는 그런 그녀의 결의를 눈치챈 듯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미묘한 미소를 흘리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신양그룹을 둘러싼 권력의 지형도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태우의 선언은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비운의 신부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잔 다르크로 포장되어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목숨을 건 줄타기가 기다리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태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우는 서연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품 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놈들이 무너질 때까지 물어뜯는 거지.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이제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이야. 그의 대답은 차갑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은 그 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뚫고 계속해서 질주했고 두 사람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유일한 아군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은 구조의 저택이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방금 전 겪었던 결혼식장의 혼란과 이곳의 고요함 사이의 극명한 대비에 압도당했습니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잣집 별장 같았지만 창문에는 특수 방탄 필름이 입혀져 있었고 사방에 설치된 저고해선 감지기는 이곳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닫고 그의 치밀함에 경계심과 동시에 약간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고 내부는 외부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지휘본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사람이 이 차분하고 이질적인 공간에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태우는 코트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작동시켰는데
곧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뉴스 채널이 실시간으로 태우의 폭탄 선언을 다루는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웨딩드레스의 무거운 치맛자락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며 태우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전 벌인 일에 대해 당장 설명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미끼로 이용하려는 건 알겠는데 내게 정확히 뭘 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충실한 개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렸지만 변호사 특유의 논리 정연함과 단호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눈빛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태우는 모니터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서연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고 침묵은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태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연의 내부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충실한 게 기대하지 않아. 한서연 변호사는 그 정도의 인재가 아니지. 나는 당신의 뛰어난 두뇌와 법적 직관, 그리고 당신이 한기준의 딸이라는 위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의 균열을 가장 잘 아는 칼날이 필요해. 아키에 부패의 성이라니 신양그룹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당신 아버지 회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상속받을 모든 것을 말하는 건지 명확히 하세요. 서연은 비웃듯이 되물었고 태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입고 있던 턱시도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고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후계자가 아니라 수년간 거대한 어둠과 싸워온 전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상적인 추측을 경계하며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태우는 마침내 서연을 등지고 벽에 걸린 대형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는데 화이트보드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사진과 복잡한 관계도가 붉은색 펜으로 얽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도표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의 이름은 주변의 작은 꼭지점에 불과했고 중앙에는 고 회장이라고 적힌 이름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우는 고 회장이 신양그룹의 실질적인 배후이자 정계와 법조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했고 한기준 회장은 그저 그의 비리를 실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계획은 단순했어. 당신과의 결혼을 통해 한기준의 모든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그를 역이용해서고 회장의 꼬리를 잡으려 했지.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성급함과 고 회장의 경계심이 빨라졌어. 그래서 나는 결혼식을 파국으로 몰고 가 모두에게 내가 미쳤다는 착각을 심어주려 했고 동시에 당신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앉힘으로써 당신 아버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지. 태우의 설명은 마치 군사작전을 보고하는 것처럼 냉철했고 서연은 그의 대담함과 치밀한 사고방식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네며 이 드라이브 안에 담긴 자료가 지난 5년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신양그룹 부패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로펌에서 복잡한 회계 조작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왔지. 당신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떤 구멍도 만들지 않은 채 고 회장과 그의 네트워크를 기소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단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 고 회장의 손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어. 이 싸움은 당신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어. 서연은 USB를 받아들고 손안의 차가운 금속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무기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변호사이자 아내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중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겉으로는 완벽한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해. 우리의 계약 결혼은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 대리인 계약이 될 거야. 나의 모든 내부 조사 권한과 당신의 변호사 윤리를 합법적으로 묶는 계약이지. 태우는 서연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계약 기간은 고 회장과 그의 부패 세력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고 신양그룹이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기간 중 나는 당신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재단에 대한 모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나의 모든 법률적 요구에 응해야 하며 나의 허가 없이는 이 작전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 재단의 이사진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태우는 이어서 계약의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빠르게 읊어 내려갔습니다. 서려연은 마치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처럼 침착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도 결국 신양그룹의 후계자야. 고 회장이 무너지고 나면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토사구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지? 그녀의 의심은 정당했고 태우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들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인간적인 고뇌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 나의 목표는 신양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양을 깨끗하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 회장에게 이용당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나는 그 복수와 함께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 오직 정의와 청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태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슬픔과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을 알게 된 서연은 순간적으로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깨닫고 그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수심은 때로 그 어떤 윤리적인 원칙보다도 더 강력한 계약 이행의 보증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오직 현재의 계약 조건에만 집중하기 위해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태우에게 핵심적인 조건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단순히 법률 고문이 아닌 작전의 공동 설계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나와 함께 논의해야 하며 내가 당신의 계획에 대해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고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태우는 그녀의 단호함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 설계자, 좋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었어.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이제 시작되었고 세상이 알던 달콤한 신혼생활 대신 우리는 매일 밤 이곳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방탄복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 태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드레스의 무거운 느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비로소 옷을 갈아입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긴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펼쳐 보였고 그 계약서는 로펌의 가장 복잡한 문서들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명해야 할 신양 부패 척결 및 사실혼 계약서입니다. 내용은 방금 논의한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 계약서가 우리의 철저한 혼전재산 분할 계약서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글자라도 오해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당신은 변호사니까 이 정도는 순식간에 끝낼 수 있겠지. 서연은 지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계약서 파일을 건네받았고, 그녀의 눈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번개처럼 빠르게 문서의 내용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자신에게 덫을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숨겨진 독소 조항이나 법적 허점을 찾아내려 집중했습니다. 태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자신의 예상대로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재라는 사실에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1시간여의 꼼꼼한 검토 끝에 서연은 몇 가지 미세한 용어 수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항 보완을 요구했고, 태우는 그녀의 지적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출력되었을 때 서연은 펜을 들고 주저 없이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서명란에 힘주어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서명이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에게 놀아나는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태우 역시 서연의 서명 옆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나 작전상으로 때려야 뗄 수 없어 알 수 없는 가장 기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사랑이나 믿음이 아닌 공통의 적에 대한 증오와 정의에 대한 냉철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결속력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단단할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을 서연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2장에 서명된 계약서는 이제 앞으로 닥칠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합시다. 태우는 계약서를 금괴에 넣으며 말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당신은 저 USB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목표와 그 법적 공략 루트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밤샘 근무를 해야 할 거야. 신혼 첫날 밤치고는 꽤나 흥미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는 서연을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낡고 얇아진 웨딩드레스에 소매를 걷어 올리며 태우의 도발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미 뛰어난 로펌 변호사로서의 냉철함과 전문성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자료들은 방대하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던져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찾은 것에 대한 희미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서연에게 간단한 옷과 세면 도구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에게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라는 말 대신 물 한 잔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압박감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듯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 화면에 다시 집중했고,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임무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약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정의를 위한 냉혹한 동맹이었지만, 서연은 이 싸움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투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태우의 저택, 즉 신양그룹 후계자의 공식 저택으로 알려진 캉 만시오는 겉보기에는 호화롭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시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태우가 제공한 단순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옷은 화려한 드레스만큼이나 그녀의 움직임을 구속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중 앞에서는 강태우의 아름답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했고, 밤에는 비밀스러운 작전실에서 부패 세력의 심장을 겨냥하는 법적 저격수로 변신해야 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택 내부의 서재는 태우의 명령에 따라 순식간에 임시작전본부로 바뀌었고, 벽면에는 고 회장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도가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48시간 동안 잠을 포기한 채 태우가 건넨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금융보고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타고난 분석 능력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했고, 그녀는 이 난해한 작업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서연은 태우의 두 핵심 보좌관과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 이사. 태우의 오랜 경호실장이자 충성스러운 오른팔인 그는 그림자처럼 태우의 곁을 지키며 작전의 보안과 물리적인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박 이사는 처음에는 서연을 불신하는 눈빛으로 대했고, 그녀를 한기준 회장의 딸이자 작전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복잡한 조세 회피 구조를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하고 핵심 오류를 지적하자 박 이사의 경직된 표정에는 미묘한 존중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김 비서. 태우의 공적인 비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으며,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차림에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서연에게 저택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감정을 읽을 수 없어서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법적 직관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기운을 감지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작전본부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하면서 서연은 신양그룹의 부패가 단순한 횡령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문어발처럼 금융, 정치, 언론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통한 자금 세탁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조항들은 서연의 전문성을 최대로 요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이토록 오랫동안 고독하게 이 거대한 세력과 싸워왔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에 대한 사적인 의심이 조금씩 직업적인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서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서연이 간과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분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작성한 법률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의 이해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서연은 그가 단순히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재벌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과 윤리의식을 갖춘 진정한 전략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냉정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목표를 향해 달려온 강철 같은 의지의 결과였음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고 회장 네트워크가 특정 해외 계좌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인출한 기록을 발견했지만, 그 계좌의 최종 인출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태우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해당 자금을 강제로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인출을 막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 추적해서 최종 수령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간 이 모든 공작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서연의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태우의 급진적인 복수심을 제어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서연의 논리가 더 합리적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 성급하게 일을 그르쳤을 것입니다. 태우의 이 솔직한 인정은 서연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그녀는 그들의 동맹이 단순히 일방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닌 치열한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의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자료 더미 속에서 서여연은 신사동 사무소 임대 계약서라는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서류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과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임대인은 고 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유령 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닌 이 사무소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를 위한 은신처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서연은 이 사무소의 용도에 대해 태우에게 질문했고, 태우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이 사무소가 과거 고 회장의 개인 재무를 담당했던 민 사장이라는 인물이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사장은 3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고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모두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살로 종결되었지. 하지만 나는 그가 살해당했거나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진실에 대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여연은 임대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만약 민 사장이 살아있다면 이 사무소가 그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비밀 통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태우에게 이 사무소를 즉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이곳은 이미 고 회장 측에서 철저히 정리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변호사로서의 끈기를 발휘하여 임대 계약서 상의 특수조항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개인 금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절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 계약에서는 보기 힘든 민 사장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 마련해둔 조항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태우에게 외쳤습니다. 민 사장이 이 사무실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오직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금고는 고 회장이 아직 파괴하지 못했을 유일한 희망일 수 있어요. 태우는 서연의 날카로운 추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 태우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서재 구석에 서 있던 박 이사가 즉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사동 사무소를 즉시 확인해 법률적 문제 발생 시 한서연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 사장의 개인 금고를 확보해 와야 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특히 김 비서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연은 태우가 김 비서를 언급하는 방식에서 그가 김 비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수상한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고 너무 완벽해. 이 작전에 대한 정보를 고 회장에게 넘길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해고하면 우리의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고 회장에게 우리가 내부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를 주는 꼴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스파이 역할을 계속하게 두어야 해. 서연은
태우의 대담한 이중 전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스파이를 알면서도 옆에 두고 역정보를 흘리거나 그를 미끼로 사용하여 고 회장의 반응을 살피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정의로운 복수자가 아니라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플레이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 이사는 즉시 임무 수행을 위해 서재를 떠났고 서연은 굳게 결심하며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어요. 현장에 대한 법적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전의 공동 설계자입니다. 태우는 서연의 단호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의 미소가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요원처럼 행동해야 할 거야. 신양그룹의 왕세자비가 비밀리에 움직인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 그녀의 신분증과 현장 조사를 위한 간단한 장비를 쥐어주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 추적 장치가 채워졌습니다. 서연은 태우가 자신에게 장치를 채우는 동안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의 행동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계약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의심은 이제 태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박 이사와 함께 작전 본부를 나섰고 강 만시온의 정문은 그녀의 뒤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신사동의 작은 사무실은 예상대로 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법적 직관을 믿으며 사무실 구석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내기 위해 박 이사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고 회장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오직 손전등의 빛에만 의존해야 했고 서연은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벽지와 마루판의 미세한 틈새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화려한 변호사 사무실의 안락함을 완전히 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서연은 책장의 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색깔이 변한 나무 부분을 발견했고 그곳이 민 사장이 숨겨둔 금고의 위치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이사는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조용하고 신속하게 책장을 분리했고 그 뒤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린 견고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의 잠금 장치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박 이사는 즉시 태우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추론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신사동 사무소의 금고는 예상대로 민 사장의 생존보험이었습니다. 태우가 보낸 특수보안팀이 금고를 해체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닌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 담긴 구형 USB와 그 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키코드 종이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금고를 여는 동안 태우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든 과정을 보고했고 이 작은 발견은 그들의 복잡한 퍼즐에서 빠져있던 가장 중요한 조각임이 분명했습니다. 민 사장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고 회장에게서 도망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현장에서 확보한 이 핵심 데이터를 캉 만시온의 보안 서버로 옮긴 후 다시 분석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해독한 파일에는 고 회장의 비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의 불법 네트워크에 연루된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언론계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비밀 장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고 회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서연은 이 자료의 폭발력에 전율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닌 국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태우의 폭탄 선언에 경악했던 한기준 회장과 고 회장 측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반격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은 신양그룹의 로비스트들을 통해 강태우 전무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며 그의 결혼식 발언은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부당한 쿠데타 시도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태우가 과거에 행했던 잔혹한 구조조정 사례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그를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악당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방역이 빠르고 조직적이군. 태우는 서재에 모니터 화면에 가득 찬 부정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당신의 어머니 재단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서연은 재단에 대한 언급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지만 태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미리 대비해 두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시작되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동맹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우가 서연에게 제안한 것은 고 회장이 주최하는 신양문화재단 갈라 디너쇼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고 회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태우를 압박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지만 태우는 오히려 그 무대를 역이용하여 대중들에게는 그들이 여전히 애정 넘치는 신혼부부처럼 보이게 하고 고 회장에게는 내부 조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경고를 보내려 했습니다. 서연은 이 위험한 연극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갈라 디너쇼가 열린 날, 서연은 태우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에 창백했던 신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직접 고른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태우는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며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두 사람이 파경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재확인한 것처럼 속았지만 서연은 태우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라인의 주가 조작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증권거래소에 넘길 준비를 완료했어요. 태우는 서연의 속삭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군,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여. 그의 겉으로는 달콤한 말은 사실 서연의 보고에 대한 긍정의 신호였고 서연은 그와의 완벽한 공조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객들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눈빛과 미세한 손짓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고 서연은 이 연회장이 가장 위험한 외교 무대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고 회장은 태우와 서연을 단상으로 불러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고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태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잔을 들고 고 회장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랑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양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오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축사였지만 사실상 고 회장의 면전에서 그의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고 회장은 태우의 도발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이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태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의 영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태우가 반지를 끼우는 순간 아주 빠르게 자신의 손바닥에 종이 쪽지 하나를 쥐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 쪽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캉 만시온에 제비의 서버실로 돌아가라. 백업 시스템에 침입자가 있다. 서연은 태우의 긴급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우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화장실에 가는 척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고 박 이사는 태우의 명령에 따라 즉시 캉 만시온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인적이 드문 서비스 복도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고 회장이 보낸 노골적인 경고이자 그녀가 확보한 장부를 파괴하려는 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캉 만시온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박 이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서버실 주변의 정적이 깨져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부수고 침입한 전문 해커가 아직 서버실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태우와 함께 훈련했던 호신술과 은폐 기술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복도를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지만 이 며칠 동안 태우에게 받은 혹독한 훈련 덕분에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전투 기술을 익힌 상태였습니다. 서버실 문이 강제로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고 한 남자가 급하게 백업 서버의 데이터 포트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 고 회장이 고용한 전문 해커였고 중요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그 남자의 뒤를 덮쳤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해커는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데이터 와이퍼 장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어 제압하려 했지만 남자는 전문 킬러 수준의 격투 기술을 구사하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해커는 서연의 목을 조르며 그녀를 위협했지만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변호사 특유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데이터 와이퍼 장치를 발로 차서 서버 렉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해커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의 기지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작전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의 강한 정신력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이사와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의 지원 덕분에 해커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해커가 파괴하려 했던 백업 서버를 확인했고 다행히 데이터는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통증을 무시한 채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이사는 서연의 용감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를 향한 불신은 이제 완전한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우는 갈라디너쇼에서 얻은 정보와 서연이 밤새 복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 회장 네트워크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방역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고 회장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자 비밀 장부의 핵심 연루자인 DK 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DK 건설 회장의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한 완벽한 법적 증거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했고 동시에 태우는 신양그룹의 지분 구조를 활용하여 DK 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법적, 재정적 공격은 DK 건설을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고 회장 네트워크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DK 건설과의 거래 파기를 발표하며
앞으로 신양그룹은 부패한 기업과의 관계를 철저히 청산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이 방역은 고 회장에게 태우가 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아내인 한서연 변호사가 그 계획의 핵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강맨시온의 서재에서 부상당한 서연을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킬러와의 격투로 인해 멍이 든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소독하며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미세한 걱정과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위험했어. 나는 당신을 싸움터에 던져 넣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을 믿고 선택한 공동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로서의 내 능력을 사용하는 이 싸움이 좋아요. 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해줘요. 태우는 그녀의 강인함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입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거야. 고 회장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을 테니.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가짜 결혼의 상징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동맹과 상호 신뢰의 징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우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이 담긴 터치에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무언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DK건설에 대한 성공적인 첫 번째 타격 이후 고 회장 측은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곧바로 태우와 서연 부부를 향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여론 조작을 넘어 신양그룹 내부의 이 사진들을 매수하여 태우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는 태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민 사장의 장부에 기록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 증거, 즉 자금 흐름을 조작한 마스터 파일의 위치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서연의 법적 분석과 태우의 내부 정보가 결합된 결과 그들은 마스터 파일이 신양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 등급 최상위의 자료 보관소에 물리적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생체 인식 시스템과 수십 개의 레이저 감지기가 작동하는 곳으로 그룹의 현직 후계자인 태우조차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금고와 같았습니다. 이 파일을 확보하는 것은 곧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가장 위험한 임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침투해야 합니다. 태우는 서재에 거대한 탁자 위에 본사 건물의 상세 도면을 펼쳐놓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3시 17분을 기점으로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1차 생체 인식 통과를 시도하고 나는 2차 레이저망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단 10분 안에 파일을 확보하고 철수해야 해. 실패는 곧 고 회장의 손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특수 제작된 검은색 잠입복을 입었고 그 옷은 그녀의 몸놀림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이사와 경호팀의 원격 지원 아래 비밀 통로를 통해 본사 건물로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건물은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태우와 함께 좁고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 통과하는 동안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하 3층 자료 보관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우는 자신의 얼굴 인식과 지문으로 1차 보안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2차로 등장한 홍채 인식 장치는 예상대로 태우의 접근을 거부했고 서연의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 아이디를 이용해 보관소 관리자에게 긴급 법률 감사가 필요하다는 가짜 접근 코드를 입력했고 홍채 인식 시스템의 법적인 허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와 법률 지식 덕분에 시스템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태우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레이저망을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태우가 숙련된 손놀림으로 레이저망을 해제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를 감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코앞에 닥친 생사의 기로 앞에서 완벽하게 침착했고 그녀의 존재는 태우에게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나타났고 태우는 마지막 레이저망을 해제하기 직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주저 없이 경비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고 경비원이 그녀에게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태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보관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부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자료를 찾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들이 보관된 금속 캐비닛에서 마스터 파일이 숨겨진 곳을 민 사장의 장부와 대조하여 정확히 찾아냈고 태우는 그 파일을 암호 해독기로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그들의 무선 통신망에는 경비가 복귀 중이라는 박 이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감이 그들의 전신을 옥죄었고 그들은 살이 닿을 듯이 가까이 붙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파일이 확보되고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보관소를 빠져나와 옥상 헬리포트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극도의 긴장감에서 해방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포옹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강렬한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옥상의 차가운 밤바람은 그들의 땀과 긴장을 식혀주었고 서연은 태우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의 침착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태우는 서연을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며 진심으로 말했고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뜻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성공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이 말한 부모님의 사고는 정말 사고가 아닌가요? 태우는 서연의 정면으로 다가와 옥상의 난간에 기대며 멀리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비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고 회장은 나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려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비리를 폭로하려 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차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다고 회장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이 모든 것은 고 회장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서여윤은 태우의 비극적인 과거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고통을 감싸 안으려는 듯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태우의 모든 냉철함과 무자비함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과 정의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독한 영혼이 추구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태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직업적 존경이나 계약상의 협력 관계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의이자 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태우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헌신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이 담긴 눈빛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던 고독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깊고 조용한 키스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감정이 배제되었던 관계가 진정한 애정으로 승화되었음을 선언하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옥상에 착륙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마침내 고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스터 파일을 확보했다는 승리감과 함께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캉만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확보한 마스터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서연에게 건넸고, 서연은 즉시 그것을 보안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해독하는 동안 김 비서가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차림으로 차분하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한밤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일 없으신지 염려되어 왔습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침착하다는 사실에 불현듯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 비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캉만션의 제 무서버실에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박 이사가 출동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태우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사람은 김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고 회장이 주최한 갈라 디너쇼에서 태우의 동선과 서연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 역시 김 비서였습니다. 서연은 해독된 마스터 파일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에 접근한 마지막 인물의 사용자명이 바로 KSH였는데, 이는 김 비서의 이름인 김성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가 고 회장의 스파일 뿐만 아니라 서버실 침입 사건의 배후였으며 태우의 계획을 실시간으로 고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분노로 요동쳤지만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마지막 이성을 발휘하여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김 비서를 응시했습니다. 태우 역시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포착하고 긴장했지만 아직 파일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맙네, 김 비서.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이제 막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니 곧 최종 작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 태우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김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완벽하게 순종적인 모습은 더욱 소름 끼쳤고, 서연은 이 순간 그를 노출시키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태우에게 비밀리에 신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태우 쪽으로 돌렸고, 화면에는 마스터 파일의 로그 기록과 함께 KSH라는 사용자명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어졌지만 곧바로 냉정한 가면을 되찾고 김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중에서 교차하며 김 비서라는 예측 불가능한 폭탄을 안고 최종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던 적. 김비서의 배신은 그들의 마지막 전투를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비서의 배신이 드러난 후 캉만시온의 서재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태우와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김비서를 해고하는 대신 그가 고 회장에게 정보를 계속 흘리도록 두는 역이용 전략을 세웠습니다. 태우는 김비서에게 최종 기소 계획의 일부 정보 주요 증거 제출 시점과 장소에 대한 약간의 오류가 있는 정보를 흘려보내 고 회장이 자신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마스터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고 회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정재계 인사의 약점이 담겨 있어. 하지만 이 파일의 폭발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면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리를 제거할 시간을 벌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의 자료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파일을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고 회장이 손쓸 틈이 없어집니다. 태우는 서연의 의견에 동의하며 고 회장 자신이 직접 여론의 중심을 잡기 위해 소집할 기자회견을 최종 격전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회장은 신양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고 태우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한기준 회장과 태우의 관계에 돌리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고 회장의 자기 변명이자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고 태우와 서연에게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태우는 김비서를 통해 자신들이 마스터 파일을 분석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짓 정보를 고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는 고 회장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그는 태우가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기 하루 전인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먼저 장악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마스터 파일의 방대한 내용을 하루 만에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언어로 압축하고 고 회장에게 결정타를 날릴 핵심 증거 목록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전의 날, 고 회장은 신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수많은 언론 매체를 불러 모은 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연출된 슬픈 표정으로 연단에 섰고 한기준 회장을 사소한 횡령과 배임죄의 주범으로 몰아쓰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한기준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우 전무는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그룹을 교란시키려 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 회장의 연설은 교묘하게 위선적이었고 언론은 그의 말에 설득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태우가 대강당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 때 장내는 순간적으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단상 위에 고 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 회장님, 당신의 연설은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모든 부패의 설계자이자 나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태우의 직설적인 비난에 고 회장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태우군, 안타깝네. 자네의 정신적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야. 경호원들은 그를 조용히 데려가십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경호원들이 태우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상황은 태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우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고 회장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차를 조작한 기술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를 처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찾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우의 질문은
고 회장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그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은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태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눈이 먼 미치광이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힘차게 열렸고 서연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고 단호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마스터 파일의 모든 증거를 담은 두꺼운 법률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언론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서연은 단상 아래에 멈추어 서서 고 회장과 태우 그리고 장내의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저는 신양그룹 특별조사팀의 수석고문 변호사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 회장님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를 압도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고 회장의 통제하에 있던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최종 변론을 하듯이 논리적이고도 감정적인 호소력을 담아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스터 파일에 담긴 고 회장의 자금 세탁 경로,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비밀 로비 기록을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연결하여 폭로했습니다. 고 회장은 신양그룹을 개인의 왕국으로 만들어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했고 이 증거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명백히 입증합니다. 그의 범죄는 한기준 회장의 사소한 비리를 이용하여 그룹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은 논리적으로 고 회장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고 청중들은 경악에 찬 웅성거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회장은 자신의 변명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자 격분했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태우가 재빨리 경호원들의 포위를 뚫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심은 스파이. 김 비서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제거하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의 마지막 발악을 역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태우는 김 비서에게 건넨 잘못된 정보가고 회장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미끼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태우의 충격적인 폭로에 김 비서는 자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강당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 회장은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태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그룹은 나의 피와 땀으로 만든 거야.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떨렸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잃은 맹수의 절규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의 측면 출입문이 열리며 검찰과 경찰 특수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태우와 서연이 미리 은밀하게 접촉했던 신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팀이었고 서연이 제출한 마스터 파일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체 없이 고 회장을 향해 다가갔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장내는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우와 서연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끌어온 어둠과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성과 용기가 이 거대한 정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태우는 그녀의 강인함과 헌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 결혼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김비서는 경호원들에게 조용히 붙잡혔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고 회장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는 공개적으로 몰락했고, 태우와 서연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세운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마주쳤고,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 회장의 체포와 마스터 파일의 공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경유착 스캔들의 시작을 알렸고, 신양그룹은 한순간에 권력의 중심에서 부패 청산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태우와 서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들은 축배를 드는 대신 그룹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화하는 고된 작업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서연은 그룹 내 모든 불법적인 계약과 비리를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작업을 주도했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법률 지식은 신양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룹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기준 회장 역시 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질렀던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기준이고 회장의 지독한 압력과 협박 하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그의 행위가 자신의 생존과 가족재단 보호라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한기준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서연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 법의 공정함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태우는 고 회장의 몰락 이후 신양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룹을 개인의 왕국이 아닌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그룹 내의 윤리 및 법률 준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서연은 이 자리를 통해 과거의 모든 관행을 청산하고 신양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조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우와 서연의 관계는 대중에게도 그들의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결혼이라는 스캔들의 희생양으로 여겨졌던 서연은 이제 부패와 싸워 승리한 용기 있는 변호사이자 태우의 가장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인 캉 만쇼는 더 이상 차가운 작전 본부가 아니었고, 서로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 1년 후 신양그룹은 완전히 안정화되었고, 고 회장 네트워크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태우와 서연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재건 작업을 자축하는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완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식은 강요된 계약과 복수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상호 선택을 바탕으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강가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성당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오직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박 이사 같은 충성스러운 동료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지난번에 화려하지만 무거웠던 드레스 대신 부드럽고 가벼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태우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체념 대신 깊은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고,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감격했습니다. 단상에 선 두 사람에게 주례는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랑 강태우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순간 서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멎을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지난번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뒤엎었던 충격적인 선언을 떠올렸고, 이번에는 그가 어떤 말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정의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태우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애정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오직 서연만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저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부패와 불의로부터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정의로운 모든 싸움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당신과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그날 비로소 완성되었고, 오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맹세는 단순한 결혼 서약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치열한 전쟁과 그들이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의심은 태우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자신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삶과 정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례는 서연에게도 질문을 던졌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우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맹세했습니다. 나는 강태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정의에 나의 지식과 용기를 바치고 당신의 모든 고독한 순간을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견고한 신뢰와 헌신으로 맺어진 진정한 결합입니다. 그녀의 맹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정의를 위한 숭고한 사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태우는 지난번 작전에서 사용했던 반지를 빼고 서연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단순하지만 견고한 플래티넘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대신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와 헌신을 상징하는 두 개의 교차된 선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의 복잡했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 운명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낭만적이고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함께 죽음을 이겨낸 전우들의 굳건한 신뢰와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우와 서연은 강가의 작은 정원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고, 서연은 무력하고 갇힌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웃고 대화했으며,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견고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도 신양그룹의 윤리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었고, 태우는 그룹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세워나갈 새로운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거닐며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뒤로하고 밝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결혼은 결국 사랑과 정의라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